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회관을 쳐다보면서 저분들이 똑똑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다. 누군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네. 그 저분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법을 좀 만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 현안이라기보다는 정치를 다루는 분들의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 조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처장을 맡고 있는 박상철 처장님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이렇게 처장님 만나실 때는 옛날 그 정치 평론할 때 많이 뵙고 했는데 많이 했죠. 예. 먼저 이렇게 입법조사처장 모셨으니까 예.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입법조사처가 하는 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입법조사처가 2007년에 생겼거든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생겼을 때 이제 롤 모델이 쓰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입법조사기구인데요. CRS라고 네, 예. 미국 의회 리서치 서비스. 의회 조사국 이렇게 그렇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내셔널 어셈블리라니까 NARS에서 입법조사처가 2007년에 만들어질 때는 미국의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가장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국회 싱크탱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07년 이후로 계속 거듭되면서 정부 입법이 제법 됐는데 지금은 정부 입법이 5%도 안 됩니다. 95%, 96%그 이상이 의원 입법.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모든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법조사처가 그 절차 과정 중에서 입법 지원을 철저히 하는 것. 그래서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조사해답이라고 입법조사처의 그 분야 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기밀성을 유지해 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법을 어떤 방향에 만들어야 될까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한때 이렇게 그 언론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건수의 법안이 발의된다. 예컨대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그 몇만 건이 발의된 것 중에 10몇 %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다 폐기가 돼버린다. 실제 그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입법 홍수라는 말도 있고 입법 그렇죠. 가뭄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뭐 법안이 뭐 1년에 뭐 5천 건 뭐 그 이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회기가 끝나면 폐기돼 버리고 공천받기 위해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법안을 만들어내는 실제 이제 그런 면은 없잖아 있긴 있어요. 또 뭐 평가로 뭐 법안 발의 건수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시민단체에서 지나친 입법 발의도 좀 과잉이다,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최근에 가서 보면 다양한 어떤 민생 문제도 있지만 뭐 AI 같이 이제 과학 기술이 바뀌면서 세상의 현실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인 분위기만 좀 한 고비를 넘기면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상당한 좀 어떤 그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회관을 쳐다보면서 저분들이 똑똑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다. 누군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네. 그 저분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법을 좀 만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자. 입법조사처에서 입법 영향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법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있었어요.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려면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일종의 가이드가 있어줘야 되는데 네.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의원 입법이 거의 100%거든요.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네. 사실 10년 전부터 이 법안이 많이 또 발의가 됐었어요. 그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책자를 한 20페이지 전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한테 드렸어요. 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데 네.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겁니다. 올해 정도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늘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처장님께서는 또 이제 입법조사처장 되시기 전에 전문적인 또 헌법학자셨잖아요. 뭐 꼭 그런 어떤 현안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좀 밝혀주시고 정말 정치적, 정파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 논의가 있을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 누가 당선되든 5년 단임제 폐단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비토크라시라는 그렇죠. 것도 정말 성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네. 4년 중임제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구체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 빨라가지고 네.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방법론이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여야 보수심 할 것 없이 지금 다 개헌을 하자 그래요. 헌법만큼은 이제 국민의 동의를 받게 돼 투표를 해야 있잖아요. 국민 되는 투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국민 투표를 한다라는 그 절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야 간의 합의를 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지금 합의된 것이 저는 이제 권력 구조 부분이었으면 제일 좋겠고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린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이 향후 32년에 개헌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네네. 최소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이번에는 한번 실천 한번 해보자. 그런 걸 논의할 또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헌법 개정 절차법.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가능한 빨리 이제 개헌 특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한때 원포인트 개헌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같은 그런 개헌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여의도에서 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공론화 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력이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와 행정부,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완전히 국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부딪히면서 나라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는 그래 개헌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지금의 참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다들 너무나 정말 양극화된 분열의 정치가 용이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민생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법을 발굴하는데도 많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의 평소의 소신들 드시면 이런 걸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헌법학을 뭐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일 많이 한 사람을 고르자면 노태우 대통령하고 DJ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두 사람 공통점이 뭐 한쪽은 뭐 저 3당 합당이라고 이야기되지만은 그 통합 정치를 노태우 대통령도 나름대로 네네. 굉장히 추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DJP 연합 그래가지고 네. 소위 통합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각종 정책이 토론이 되면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보고 네. 이게 협업의 저는 출발이라 보거든요. 아까 뭐 개헌 이야기도 했지만은 개헌 같은 큰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의 어떤 교섭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은 거기서 저는 통합이 저는 올 수 네.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제 뭐 저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뉴스하고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입법 및 정책 제안대 아닙니까? 이번에가 7회였으니까 네. 그죠? 꽤 오래 한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정책, 뭐 입법 제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결국은 이제 그냥 그 대회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아낸 것도 제안된 그런 정책들을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최종적으로 그렇죠. 법을 만들어내는 그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성과 어떤 게 좀 얘기를 그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연말에 했잖아요. 근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실제 제안대에서 당첨된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법의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국민 입법 의견 센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 의견을 냈지만 이게 좀 입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입법정책제안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대 발전시켜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이라는 글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한자 글자를 보면 앞에 이렇게 물수변에 갈 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사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통합의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되는 그런 조사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